한국의 의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도면도 없었습니다. 매뉴얼도 없었고 미군 최고 기술진조차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최신 전투함이 바다 위에서 멈춘 채 고철이 되어가던 그 순간 전 세계 그 누구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나라가 조용히 나섰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도 3개월이 걸린다는 수리. 그걸 단 7일 만에 1mm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복원한 나라. 그리고 그 기술자들은 지시받지 않은 고장까지 알아서 고쳐냈습니다. 그날 이후 미국 해군 전략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혔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진짜 수리할 수 있는 나라는 단 하나뿐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이 나라의 무기가 왜 지금 나토와 중동, 아시아를 뒤흔들고 있을까요? 미 국방부 전략 고문으로 활동 중인 존 하퍼. 그가 말합니다. 내가 알던 전쟁의 법칙이 한국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저는 존 하퍼입니다. 미국 국방부 군사조달국에서 20년 넘게 일했고 지금은 중동과 동남아 지역을 돌며 전장 분석을 맡는 민간 전략 자문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군수 전문가죠. 나름 이름값은 좀 있습니다. 파키스탄 합참이나 이스라엘 방위산업청 같은 데서 종종 자문 요청이 오고 세계 방산 컨퍼런스에선 초청 연사로 나서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제 커리어 전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믿어온 전쟁의 법칙이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모든 전투, 모든 무기에는 룰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형에선 어떤 장비가 유리하고 어떤 나라의 전력은 실전 성과로 검증돼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죠. 그런데 그 룰이 이제 더는 통하지 않더군요.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 러시아가 미제 위성유도 무기 앞에서 처참히 무너지는 걸 보며 저는 안도했어요. 역시 미국 무기다. 데이터가 거짓말을 하진 않지.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인도 파키스탄 국경에서 벌어진 충돌은 그 믿음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이름이 전선에서 주인공으로 떠오른 겁니다. 한국. 그리고 K9 자주포. 처음엔 실소가 나왔습니다. 한국. 조립 잘하는 거야 알지만 그건 민수용 아니야. 군수는 다르지. 그렇게 넘기려던 찰나 파키스탄 합동참모본부에서 받은 비밀 브리핑 문건을 열어본 순간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파키스탄 전방 부대가 미제, 러시아제, 중국제 자주포를 다 제치고 K9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엔 마케팅이겠거니 했어요. 요즘 한국이 방산 수출 열심히 한다는 건 들었으니까요. 싸고 잘 만들고 서비스도 좋다더라. 하지만 전쟁은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팠습니다. 수치, 운용 사례, 생존율, 가동률. 그리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실전에서 수십 시간 연속 사격을 버텨낸 생존율. 미국보다 빠른 배치 속도. 기술 매뉴얼이 없어도 조종사가 작동할 수 있는 직관성. 데이터는 제가 모르는 세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죠. 그날 밤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한 직후 저는 며칠간 워싱턴에 머물며 기존 분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아무래도 국방부 출신이다 보니 어느 나라에 출장을 가도 백데이터 없이 움직이는 법은 없었죠. 그런데 뜻밖의 장면은 우연히 시작됐습니다. 저는 미 국방부 민간 위성 감청센터에서 과거 미군 장비 반출 기록과 함께 해외 병기 긴급 수리 요청 내역을 보고 있었어요. 사실 한국 방문 준비와는 전혀 관계없는 루틴 업무였죠. 그런데 목록에서 생소한 코드가 눈에 띄었습니다. USNS 레러미 한진중공업 수리 완료, 민간 표준 초과 정비, 장비 교체, 전자제어 개선. 처음엔 단순한 함정 수리 요청이라 넘기려 했는데 특이한 건 정비 보고서의 맨 아래에 쓰인 문장이었어요. 작전 유지율 86%로 회복. 미지시 항목까지 사전 점검 및 추가 수리 수행됨. 함장 및 기술사단 전원, 감사 표시. 미국 해군 보급함이 한국 민간 조선소에서 수리된 것도 놀라운데 그것도 미군이 명시하지 않은 고장까지 알아서 고쳐줬다. 미군은 이런 표현 안 씁니다. 입이 찢어졌다는 식의 구두 보고가 올라오는 일도 드물죠. 저는 본능적으로 그 보고서 전문을 따로 요청했고
단 며칠 뒤 파일이 도착했어요. 보고서는 길지 않았습니다. 단 8페이지. 그런데 그 8페이지 안에 제가 20년 동안 알던 조선 정비 시스템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문장들이 적혀 있었어요. 예방 차원에서 전력 공급선 전량 교체. 메인탱크 내부 고열로 변형된 배관 일부 재설계. 그 순간 정리 중이던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또 다른 뉴스가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CNN 자막으로 흘러나온 한 문장이었죠. 트럼프 대통령, 미 조선 재건 위해 한국식 도크 운영 모델 적극 검토 중. 트럼프가 한국의 조선업을 본보기 삼겠다고요? 조선은 국가의 전력, 해양권 장악, 함정 유지 보수, 병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것도 자존심 강한 트럼프가 한국을 따라하겠다고 말한 건 단순한 정치 수사가 아니었죠. 왜 미군이 지금 한국 조선소에 맡기고, 왜 중동 국가들이 K9을 사고, 왜 유럽이 FA50을 줄줄이 들여오는지 자료를 찾아보던 중 국방부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금 한미연합훈련 데이터 분석팀에 있거든요. 통화를 하다 그가 말하더군요. 미국보다 빠른 나라가 있더라. 우리가 바보는 아닌데 한국은 뭔가 달라. 그 한마디에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미국이 놓치고 있는 건 뭐고 한국이 가진 건 뭘까? 서울에 도착한 건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조용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깔끔하고 질서가 정돈돼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감상보다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보고서, 위성자료, 현장 데이터까지 다 짜맞췄는데 한국 무기가 미국 무기보다 뛰어나다. 솔직히 말해서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항 근처의 숙소에 짐을 푸는 순간부터 저 자신에게 수십 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로 이 나라가 고작 몇십 년 전까지 미국이 탄약까지 공급해줘야 했던 나라가 지금은 미국 군함을 고치고 나토 무기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걸까? 아니야, 뭔가 빠뜨린 게 있겠지. 설마 우리가 모를 정도의 기술 도약이 가능했을 리가 없잖아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운이 좋았던 거다. 중국이 삐끗하고 미국이 느려터진 틈새를 잘 비집고 들어갔을 뿐이다. 저는 미군과 함께 이라크 전장을 누볐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전 피드백을 직접 정리해왔습니다. 그 경험 위에 쌓인 확신은 하나였죠. 세계의 무기 시장은 결국 밀어중의 3파전이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제 전공 전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의심부터 들었습니다. 혹시 미국이 너무 관대하게 평가했거나 혹은 한국이 실전성이라는 말장난으로 실제 데이터를 과장한 건 아닐까? 다음 날 오후 방산 전문가 한 명을 만나기로 돼 있었습니다. 카이스트 출신 한국국방기술품질원에서 실전형 전력 분석을 담당했던 인물이었죠. 서울 강남 한복판의 카페에서 만났고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미국 기준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지원 없는 전쟁을 기준으로 설계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도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은 자국을 과대 포장하는데 능한 나라니까요. 한류, BTS, 삼성, K무기까지. 다음 날 아침, 저는 포항으로 향하는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에서 단 2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라는데 속도보다 놀란 건 정시 출발과 정확한 좌석 안내였어요. 열차 안에서는 조용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이날 일정은 한국군 예비전력지휘본부와의 비공개 실사 미팅이었거든요. 통역관을 배정받긴 했지만 저는 직접 한국어로 현장 분위기를 느끼고 싶었고 그만큼 집중하고 있었죠. 포항역에 도착하자 한 중년 남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준석 박사라고 소개했습니다. 현대전술연구소 선임연구원이며 동시에 국방부의 자문위원도 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 인상은 강하지 않았어요. 넥타이도 없이 평범한 정장 차림, 소탈한 말투, 심지어 커피값도 자기가 내겠다며 웃더군요. 그는 저를 차량에 태우고 K9 실물 전시 겸 내부 기술 공개 시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비공식 테스트 기지였는데 미군 고문이 아니라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죠. 현장에 도착하자 생각보다 훨씬 거대한 진열 라인과 기술 장비에 압도당했습니다.
K9 자주포가 떡하니 눈앞에 서 있었고 주변엔 FA50 시뮬레이터와 전장환경 체험 플랫폼까지 구비돼 있었어요. 한번 탑승해 보시죠. 이 박사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끝에 K9 탑승 사다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내부는 군용 장비답지 않게 정돈돼 있었고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인 설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HUD 했던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너무나 깔끔했고 대부분 영어로 변환도 되어 있었어요. 이 자주포는 15초 이내에 세 발을 동시에 떨어뜨릴 수 있어요. 아시죠? 이 기술, 미군도 제한적으로만 구현하고 있는 거. 곧이어 실제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사거리는 38km. 세 발의 포탄이 각기 다른 각도로 쏘아져 나갔고 불과 몇 초 뒤 타겟 지점에서 세 발이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진짜였어요.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었죠. 이 박사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존 선생님, 한국은 전쟁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협정은 있지만 평화는 없거든요. 그 말이 이상하게 꽂혔습니다. 그 어떤 군수 담당자도 방산 기술자가 이런 식으로 무기를 설명하진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K9 실사격 시뮬레이션에서 느꼈던 그 위화감, 아니 전율에 가까운 충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미국은 이런 무기를 만들지 못했을까? 우리는 정말 우월한 군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게 맞았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그런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익숙한 데이터를 붙잡고 살던 사람에겐 실물로 마주친 새로운 진실이 너무 거칠고 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책상 앞에 앉아 K방산이라 적힌 항목을 건너뛰었던가. 그게 부끄럽게도 자존심 때문이었다는 걸 저는 이제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공식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었어요. 제 신분이 어떤 위치인지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전직 미 국방부 전략자문가가 한국 군수시설 깊숙한 곳을 들여다본다는 건 출장으로 포장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일은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은 단독 행동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이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사님, 더 깊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K9만 봐선 이 나라 무기의 진짜 본질을 다 못 본 것 같아요. 그는 잠시 정적을 유지하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작동원리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작동원리. 그 말이 참 의미심장했어요. 그저 무기의 성능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무기를 만든 사람, 조직, 시스템 전체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뜻이었죠. 그렇게 진짜 한국 무기 산업의 중심지로 향하게 됩니다. 목표는 경남 창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지넥스원, 현대로템이 서로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공간이기도 하죠. 창원에 도착하자 민간인 출입은 철저히 제한된 방산 클러스터 단지로 안내받았습니다. 그 입구에서 저를 맞이한 건 현역군 장교 출신이자 현재 한화 시스템 고문으로 있는 정소령이었죠. 시설 내부는 놀라웠습니다. 실제 탄약 생산 라인을 보았고 스텔스 도료가 입혀진 KF-21 부품 조립 과정을 직접 관찰했습니다. 기계음, 작업자의 표정, 벽에 걸린 공정 정지 기록표 하나까지 모든 게 살아있었어요. 특히 충격이었던 건 탄약 자동화 라인이었습니다. 사람 손이 들어가지 않는 8단계 조립 공정, 1시간마다 들어오는 진동 감지 센서 리포트, 마지막으로 비상 상황 시 수동 작동 가능이라는 표지판. 돌이켜보면 미국은 너무 오래 안정만을 누려왔습니다. 전쟁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착각했던 거죠. 창원에서 돌아온 뒤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무기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건 정신의 문제다. 하지만 정확히 뭐가 다른 건지 그건 여전히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현장 실무자들과 직접 대화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포항 해병대 1사단 예하 K9 실전 운용 중대에 방문 요청을 넣었죠. 놀랍게도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비공개 조건과 사전 동의서 서명이라는 전제가 붙긴 했지만요. 도착한 날은 새벽이었고 기지는 안개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K9 포대 주변에선 이미 사격 훈련이 시작되고 있었고 지늘기 튄 장화, 탄 냄새, 거친 숨소리가 곳곳에서 퍼져나왔어요.
저를 맞이한 장교는 생각보다 젊은 인물이었습니다. 이상훈 중위. 겨우 27살. 하지만 그가 포신을 설명하는 태도, 사격 명령을 내리는 음성엔 군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는 장비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는 이걸 도구라고 부릅니다. 최고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 강해야 하니까요. 도구라니. 미국에선 장비가 전력의 자존심이고 전쟁의 판세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여겨지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그런 허영이 없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 K9 내부를 보여주겠다며 그가 손짓했죠. 그 안은 생각보다 협소했고 정비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탄피 자국, 각인된 병사의 이름, 포구 근처에 붙은 손글씨 스티커. 어떤 건가요, 이건? 제 질문에 중위는 멋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격 전에 손으로 한 번씩 만지고 나갑니다. 이 포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는 의미에서요. 그 답변에 저는 장비 위에 깃든 어떤 감정, 의식, 신념 같은 걸 느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장비나 기술이 아니라 전쟁을 대하는 태도 자체라는 것을요. 창원과 포항을 돌며 겪은 경험은 머릿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저 출장의 연장이 아니라 사고 전체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듯한 혼란이었죠. 그리고 그 혼란이 실제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은 뜻밖에도 밤늦은 한 통의 전화를 통해 찾아왔습니다. 이 박사였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죠.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일반인 접근 불가 자료입니다. 현장에 직접 오셔야 합니다. 그날 밤 택시를 타고 비공개 분석실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민간 연구동. 건물 지하에 위치한 회의실 안. 이 박사는 커다란 디스플레이를 켜고는 말없이 하나의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지도, 그리고 빨간 점들이 수십 개 찍혀 있었어요. 이건 작년 12월 인도 파키스탄 접경지대 실시간 전장 기록입니다. 여기 보이는 빨간 점은 파키스탄군 전차부대의 진격 루트고요. 이쪽 파란 점이 한국산 K9 자주포가 배치된 지역입니다. 저는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이 영상은 적외선 드론이 촬영한 야간 실전 영상입니다. K9의 동시낙탄 타격이 정확히 어떻게 전개됐는지 보여주죠. 그리고 화면이 재생됐습니다. 흑백의 어두운 밤, 포탄 하나가 하늘로 솟구쳤고 이어 두 발, 세 발. 하지만 놀라운 건 세 발이 서로 다른 궤적을 따라가면서도 목표 지점에 동시에 떨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 번의 연쇄 파열음은 하나처럼 울렸고 지도 위점이 지워지는 속도는 마치 전장을 지우는 붓질처럼 정확했어요. 이 박사가 말했죠. 15초 내에 발사 각도를 다르게 설정해서 세 발이 동시 낙탄하는 기술. 이걸 실제 전장에서 구현한 나라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저기 파키스탄군 영상에선 아군 포격이 시작되자 전진이 멈췄고 세 번째 낙탄 이후 통신이 끊겼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미국에서도 못한 기술인데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미국은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건 시간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생존을 전제로 만들어진 시스템. 그게 한국 무기의 본질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어떤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기존의 체계, 미국 중심의 군사이론, 예산, 기술력, 전술이란 공식. 그 모든 것이 무력하게 무너지는 장면을 제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 도심 속 불빛이 마치 포격 후 연기처럼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젠 돌아가지 못한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객관적 관찰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찰이 아니라 흡수되고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마지막 남은 일정 하나를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에 있는 KAI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KF-21, 이른바 보람의 전투기 실물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설계실 한복판에 서 있던 그 기체는 전장을 전제로 태어난 기계. 그리고 그 기계 위에 한국의 미래가 새겨져 있었어요. 도색도 안 된 회색 동체에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화는 실패가 아니다. 미화는 도전의 형태다. 연구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KF-21은 시작에 불과해요. 이 기체는 원래 5세대를 목표로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미국은 너무 오랫동안 자신감을 먹고 자라왔습니다. 우린 무조건 이긴다는 전제가 있었죠.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실패를 버리는 것도 빠릅니다. 하지만 여긴 실패를 공정에 넣었고 그걸 다음 단계로 바꿔냈죠. 현장 한쪽엔 퇴직한 연구원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 일부는 완성을 보지 못한 채 퇴직하거나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름은 남겨놔야죠. 그날 밤 숙소 창밖으로 전투기처럼 날아가는 여객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하는 첨단 무기라는 건 스펙이 아니라 기억과 의지가 쌓여야 완성된다는 것을. 그리고 깨달았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건 성능이 아니라 의지였다는 걸. 누군가 그랬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수출하는 나라라고. 그 말의 진짜 의미는 포신 하나, 부품 하나, 설계도 한 장까지도 이 나라의 생존 전략이자 문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통계도, 보고서도, 영상도 줄 수 없었던 인간적인 각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미국은 과연 지금 이 정신을 기억하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 강해져서 약할 때의 본능을 잊어버린 건 아닌가? 기술도, 예산도, 자원도 부족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강 무기 시장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갔는지. 저는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략적 시나리오를 세우고 국가 간 전력 균형을 설계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작업은 정신없는 기술 위에서만 굴러가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정신이 기술을 움직였고 절박함이 정밀도를 키웠고 기억이 장비를 완성시켰어요. 외부에선 한국을 무기 수출국, 신흥 강국 정도로 평가하겠죠.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은 그보다 훨씬 더 깊었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이기는 법을 알고 있고 중국은 전쟁을 설계하는 법을 배우고 있으며 러시아는 전쟁을 이용하는 법을 익혔죠. 그런데 한국은 전쟁을 막는 법을 기억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기억을 장비에 넣고 부대에 뿌리고 국가 전체에 심어놓은 나라.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죠.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어요. 돌아가기 전 한 장의 메모를 적었습니다. 기술보다 정신이 강한 나라, 한국형 방산 모델의 본질. 이것이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쓸 전략 문서의 제목이 될 겁니다. 그 안엔 이렇게 적힐 겁니다. 한국 무기의 경쟁력은 성능이 아니라 의식이다.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며 동시에 평화를 설계했고 무엇보다 살아남는 걸 국가 전략으로 삼았다. 미국이 잃어버린 감각은 지금 이 작은 나라에 남아있다. 그 깨달음은 어떤 전투보다도 더 강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땐 의심과 경계, 분석의 눈으로 이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미안함과 존경, 그리고 책임이라는 감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출국 심사대 앞에서 줄을 서는 동안 휴대폰으로 이메일 한 통을 작성했습니다. 수신인은 미 국방부 전략연구소 소장, 제 오랜 동료이자 경쟁자였던 벤 콜먼이었습니다. 내가 봤던 모든 것들을 말로 다 할 순 없지만 단 하나만은 확실히 해야겠어. 한국은 무기 강국이 아니다. 전쟁을 가장 잘 감당하는 나라야. 내부에서 토론하자. 외교, 안보, 경제까지 전면 재평가해야 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워싱턴 방위전략센터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은 반갑게 인사했지만 저는 그 순간부터 전과 다르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분석 틀을 바꿔야 합니다. 성능과 가격 중심 분석으로는 한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처음엔 모두 어리둥절해했어요. 그러나 제가 K9, KF-21, FA-50, 탄약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자. 그들 눈빛이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제 보고서가 시작됐습니다. 수치와 전략이 아니라 기억과 태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무기는 정신이다. 제가 그 말을 끝내자마자 바로 정면에 앉아있던 전략 분석실장 스캇 박사가 피식 웃었습니다. 정신? 기술력도 아니고 데이터도 아니고 정신? 그 웃음은 조롱이었고
동시에 경계였습니다. 워싱턴 국방 싱크탱크 회의실. 8명의 전략 담당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은 오직 무기 수출국 정도로만 언급되는 이름이었죠. 그들에게 있어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진실은 참신한 에피소드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분석할 건 하드 데이터야. 철강 밀도, 연료 효율, 반응 속도지. 전쟁의 감정 끌어들이면 망하는 거 너도 알잖아. 또 다른 동료, 제이콥이 한마디 던졌습니다. 내가 말하는 정신은 감정이 아니야. 구조야. 한국은 전쟁을 일상으로 가정한 시스템을 갖췄고 그 시스템은 병사의 정신부터 시작돼. 그게 무기의 작동 방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그래서 스캇이 비웃듯 말했죠. 결국 미제 무기가 압도하잖아. 한국제는 가성비 좋아서 몇 나라 수출된 거고 FA-52 뭐 F-35를 이겨. 현실을 좀 봐. 나는 전력이 아니라 생존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구조를 봤다고.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한 명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거기 기업 PR 몇 개 본 걸로 세계 전략을 바꾸자고. 지금 우린 예민한 때야. 감상은 접어두라고. 세뇌? 그럼 나 말고 지금 전 세계가 세뇌당하고 있는 거네. 왜냐하면 K9은 나토가 사고 있고 FA-50은 미국이 미치도록 갖고 싶어하는 경공격 플랫폼으로 떠올랐으니까. 그 순간 회의실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용히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실제 작전 자료, 타임 온 타겟 탄착 영상, 그리고 KF-21 개발 타임라인이 뜨고 있었죠. 그리고 KF-21은 이미 공대공 무장 연동을 시작했어. 첫 시제기 조립부터 완성까지 단 6년. 우리는 지금 F-35 유지비로 허덕이고 있고 전력 투사력은 동맹국에게 의존하고 있어. 제 말이 끝나자 한쪽 끝에서 나이든 참모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들었네. 미 해군 군수함이 한국 조선소에서 수리받고 지시하지 않은 결함까지 다 고쳐졌다고. 장교들이 돌아와서 우리보다 낫다고 말했지.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의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조롱합니다. 그 다음엔 부정하고 마지막엔 받아들입니다. 저는 지금 그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고서가 정식으로 제출된 건 그로부터 3주 뒤였습니다. 제목은 마지막까지 바꾸지 않았어요. 기술보다 정신이 강한 나라, 대한민국 방산 패러다임 보고서. 그 보고서는 처음엔 워싱턴 내부 전략팀 몇 군데, 나토 산하방산연구소, 유럽 국방외교 고위 관계자 몇 명이 돌려본 수준이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자료 내가 쓴 거 맞지? 한국에서 뭘 본 거야? 진심인가? FA-50을 다시 검토해야겠어. 경전투기 기준이 바뀐다는 얘기가 나와. 메일이 쏟아졌습니다. 나토 내부 보고서에서 제가 쓴 내용을 인용한 문장이 등장했고 미 국방부의 K방산 평가 수위가 달라졌습니다. 그전까지는 보완적 장비라던 표현이 전술 핵심 자산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으므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미 국방부 장관 직속 미래전력 특별연구단 자문 요청. 회의장엔 각국의 고위 전략가들이 참석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K9 자주포, KF-21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국방 철학을 발표했습니다. 이 장비는 두려움과 책임의 무게를 동시에 견디는 사람들의 무기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조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누군가가 먼저 손뼉을 쳤고 순식간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미국 방산 회의장에서 정신이란 단어가 이렇게 강하게 울린 건 그날 이후 제 커리어는 전혀 다른 길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무기의 스펙을 평가하지 않았고 국가의 생존 전략, 시민 정신, 병사의 훈련 의식까지 모든 걸 전쟁 지속성 지수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죠.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단순한 조립국가, 아웃소싱 생산기지가 아니라 전쟁을 설계할 수 있는 국가,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를 유지할 자격을 갖춘 국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필리핀, 이집트, 루마니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무기를 도입한 나라들의 장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보고서 우리가 번역해서 읽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진심으로 싸워야 할 경우에만 쓸 무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가장 원하지 않는 나라죠. 정말 감격스러웠던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저를 초청했을 때 마침내 다시 포항 해병 1사단을 방문하게 된 날이었죠.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 바로 이상훈 중위였습니다. 그는 이제 대위 계급장을 달고 있었고 묵직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죠. 선생님 덕분에 우리 부대 이름이 미국 보고서에도 등장했다더군요. 감사합니다. 그날 부대 장병들이 모두 기립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무엇이 국가를 만드는지를 배웠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어디를 가든 말합니다. 한국은 무기를 수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 문장만큼 정확하게 한국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녔지만 한국 같은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그는 말 그대로 살아만 가고 있는 사람이었죠. 집을 팔고 인생을 내려놓은 채 떠난 세계 여행.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따뜻함도 위로도 삶의 이유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도시가 깨끗하고 교통이 편하고 의료비가 저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놀란 건 이 나라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준다는 것. 말이 잘 안 통해도 마음이 전해지고 가족이 아니어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나라였다는 점입니다. 지금껏 그 어떤 나라에서도 만나지 못했던 인간다움, 그 모든 것이 그를 다시 살아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윌리엄 하워드입니다. 미국 시애틀 근교에서 30년 넘게 항공우주 엔지니어로 일했고 몇 해 전 은퇴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집에서 아내와 조용히 책을 읽으며 지내는 삶이 제겐 충분했죠. 그런데 그 평온은 너무도 갑작스럽게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암 진단을 받은 건 이듬해 봄, 그리고 몇 달 뒤 저를 두고 먼저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로 저는 계속 같은 꿈을 꿨어요. 아내가 주방에서 저를 향해 웃고 있는 모습, 창밖 화단에서 꽃을 손질하던 장면. 꿈에서 깨면 그 따뜻한 시간들이 더는 현실이 아니라는 걸 곧바로 실감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군요. 조용한 집이 더 조용해졌고 익숙한 공간이 더 낯설어졌습니다. 저는 그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비운 채 떠나는 여행. 딱히 목적지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쉬라고만 생각했죠. 유럽을 돌았고 아시아 몇 나라를 거쳤습니다. 따뜻한 바다와 고풍스러운 거리, 사람들 속에서 잠시 숨을 돌릴 수는 있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도착한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어느 게스트하우스 마당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옆자리 독일인 여행자와 기억에 남았던 여행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한국을 가봤는지 묻더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고 그는 망설임 없이 말했죠. 말로 설명하기 힘든 매력이 있어요. 저는 그 나라를 2년 전에 방문했었는데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여행지로서도 그리 유명하지 않았기에 계획에 없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냥 한번 가봐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별 생각 없이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고 며칠 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공기가 확 바뀌는 느낌이 들었어요.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은 너무 조용했고 모든 동선이 마치 설계도 위를 걷는 것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 직원은 친절했고 절차는 매끄러웠습니다. 짐을 찾고 공항철도를 타기까지 3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미국 공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속도였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오자마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고층 빌딩과 반짝이는 간판,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인데 이상하게도 시끄럽지 않았어요. 교통도 복잡한 듯 정리돼 있었고 신호를 무시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에 무심코 창밖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도시가 너무 깨끗하다.
낙서가 없었고 쓰레기도 잘 보이지 않았죠. 사람들이 무표정한 듯 하면서도 서로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스레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 근처에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강물은 잔잔했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들 사이로 바람이 조용히 흘렀어요. 그 풍경은 확실히 제가 생각했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물론 첫 인상이 감동까지는 아니었어요. 그저 생각보다 괜찮은 나라구나, 의외로 많이 발전했네라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서 조금씩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 있긴 했습니다. 한국 도착 이틀째 아침, 호텔 조식을 간단히 먹고 무작정 길을 나섰습니다. 일정은 따로 없었고 어디를 가야 할지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관광지가 아닌 진짜 도시의 숨결이 느껴지는 곳. 그래서 지하철 노선을 몇 번 따라가다가 익숙지 않은 이름의 동네에 내려봤습니다. 지하철역을 나오자마자 느껴진 건 조용함이었어요.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지하철 출구만 나와도 경적 소리, 길거리 음악, 왁자지껄한 대화 소리로 정신이 없는데 여긴 달랐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소음은 없었고 거리엔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가게마다 간판이 촘촘히 붙어 있었지만 어지럽진 않았고 이상하게 정돈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처 재래시장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안쪽에서는 분식집, 생선가게, 옷가게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사려고 손을 내밀면 그거보다 싱싱한 걸로 드릴게요라며 더 좋은 걸 골라주는 상인들, 그게 인상적이었죠. 미국 같으면 판매자는 무조건 빠르게 계산하고 다음 손님으로 넘어가려 했을 텐데 여긴 대화가 있었습니다. 시장 끝자락에 있는 작은 분식집에 들어가 떡볶이와 김밥을 시켰어요. 어설픈 발음으로 주문을 했더니 젊은 직원이 눈을 맞추며 웃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저 영어 조금 할 줄 알아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누군가가 먼저 편하게 대해주는 경험, 오랜만이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근처 공원을 잠시 걸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바둑을 두고 있었고 벤치마다 어르신들이 조용히 앉아 휴대폰을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공원은 주로 젊은 층이 운동하거나 소란스러운 아이들로 채워지는데 여기는 어딘가 느긋했어요. 그 풍경이 낯설면서도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 지하철역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길을 묻는 걸 보았습니다. 곁에 있던 한 청년이 잠시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더니 정류장까지 직접 데려다 주더군요. 그걸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질서만 있는 나라가 아니구나. 사람 사이에 흐름이 있다. 작은 장면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자꾸 마음에 남았어요. 아직 이 나라가 마음에 깊이 들어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뭔가 독특하다. 예상했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정도였죠. 그런데 그 다름이 계속해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서울은 분명 거대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 안에는 불편함이 없었어요. 시스템이 잘 갖춰진 건 둘째치고 사람들 사이에 묘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시선 하나, 행동 하나에 거칠거나 불친절한 느낌이 없었죠. 서울에서의 며칠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도시 구경도 충분했고 시장과 공원에서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가까이서 본 것도 큰 경험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도심의 풍경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산을 검색했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북한산으로 향했습니다. 등산은 제게 낯설지 않은 활동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젊을 적부터 로키 산맥 근처로 종종 떠났고 퇴직 후엔 와이오밍주 국립공원 일대를 걷곤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첫 등산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입구부터 깔끔하게 정비된 등산로, 길 옆에 설치된 무료 체력 단련기구, 친절한 안내 표지판,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사람들의 수였습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어르신들도 많았고 작은 국기를 단 모자를 쓰고 있는 이들도 있었죠. 혼자 천천히 걸었습니다. 생각보다 경사가 있었지만 공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도시와 불과 몇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새소리와 바람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이 어깨를 두드리듯 내려앉을 때 처음으로 마음이 놓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중턱쯤에서 잠깐 앉아 물을 마시고 있는데 옆에 앉은 한국인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외국분이세요? 예, 미국에서 왔습니다. 산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그냥 조용해서 좋습니다. 그녀는 배낭에서 삶은 계란을 꺼내 제게 하나 건넸습니다. 거절할 틈도 없이 등산에 계란은 필수예요라며 웃더군요. 그 순간 묘하게 울컥했습니다. 특별한 말도 없었고 감동적인 행동도 아니었는데 그 정겨운 말투 하나에 말하지 않아도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내와 마지막으로 함께 산을 걸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어느 작은 산길, 손을 꼭 잡고 조용히 걷던 그 시간. 그땐 몰랐어요.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능선 위에 서자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는 놀랍게도 산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 도시를 지켜보는 듯한 산들의 모습이 참 인상 깊었죠.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 풍경을 함께 봤을까? 이런 나라가 있다는 걸 그녀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산길엔 처음으로 웃으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헬로하면 안녕하세요가 돌아왔고 제 발음이 서툴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받아주는 분위기가 마음을 편하게 해줬어요. 그날 저녁 숙소에 돌아온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 불빛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던 산등성이가 참 고요했어요. 생각해보면 아내를 잃고 나서 이렇게까지 평온한 기분이 든 건 처음이었습니다. 무언가 거창한 위로를 받은 건 아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묶여있던 매듭 하나가 조금 느슨해진 느낌이랄까요. 저는 그날 이후로 한국의 산을 자주 찾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아도 시끄럽지 않고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그 공간은 제겐 도시보다 훨씬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 나라를 조금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날도 산을 오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서울이 아닌 조금 더 멀리 있는 산으로 가보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추천하던 설악산이 떠올랐고 새벽 기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창밖 풍경이 확 달라졌습니다. 회색 건물 대신 초록이 펼쳐졌고 한국이 이런 자연을 가진 나라였나 새삼 놀라웠어요. 설악산은 생각보다 웅장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불어오는 공기가 달랐고 나무들도 더 높고 더 오래된 듯 보였어요. 그날은 바람이 다소 거세긴 했지만 하늘은 맑았고 공기는 깨끗했죠. 사람들은 많지 않았고 저는 혼자 조용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등산로 중간쯤에서 잠시 바위를 짚고 일어섰는데 발끝에 힘이 제대로 실리지 않았습니다. 전날 늦게 자고 아침을 대충 먹은 탓인지 몸이 둔하게 느껴졌죠. 그리고 그 순간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미끄러지는 느낌과 함께 몸이 옆으로 쏠렸고 오른쪽 어깨로 그대로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찰과상 정도겠지. 그런데 일어나려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어요. 오른팔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어깨를 조금만 건드려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이렇게 산속에서, 그것도 낯선 나라에서 사고를 당하다니. 주변에 사람은 드물었지만 다행히 아래에서 올라오던 중년 부부가 제 모습을 보고 달려와 주었습니다. 영어는 거의 하지 못했지만 저를 진정시키며 전화기를 꺼내 뭔가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30분도 안 돼 구조대가 도착했고 구급차가 산 아래에 대기 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너무 빠르게 움직였어요. 정신이 아득한 와중에도 이 나라 구조 체계가 이렇게 잘 되어 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도착한 병원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으며 의료진의 대응은 빠르고 정중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정형외과 진찰, 그리고 MRI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체계적이었고 영어 통역을 지원해주는 직원까지 붙여줘서 당황하지 않고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오른쪽 어깨에 심한 골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설명했어요. 지금 바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회복에 가장 좋습니다. 어깨는 회복 시점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잠시 고민했지만 그들의 진지한 눈빛과 체계적인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낯선 땅에서 수술을 결정하다니 저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죠. 수술 전날 밤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엔 이런 순간을 상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행 중 만난 사람의 추천 한마디로 오게 된 이 나라에서 지금 생애 첫 해외 입원을 앞두고 있었어요. 정형외과 수술을 마친 다음 날 저는 곧바로 한방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수술 부위의 회복을 돕기 위한 통합 치료라더군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침을 맞는다고 재활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병원 측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습니다. 침 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통합 간병, 영양식단까지 적용됩니다. 의심이 들면서도 궁금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받은 첫 인상은 이건 호텔인가, 병원인가 였습니다. 침대는 자동 조절이 가능한 리클라이너 기능이 있었고 화장실도 병실 안에 깔끔하게 마련돼 있었어요. 병실뿐 아니라 복도까지 난방이 되는지 굉장히 따뜻했고 침대 옆에는 환자용 냉장고와 수납장이 개별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간병인이 병실마다 상주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가족이 없으면 시간당 수십 달러를 내고 간병인을 따로 고용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긴 병원 시스템에 포함돼 있다니 이게 정말 가능한 구조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자 정말 경악할 일이 벌어졌어요. 트레이에 밥, 국, 나물, 생선구이, 무침 반찬 2가지, 거기에 과일까지. 이게 병원밥이라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국 병원에서 먹었던 식사는 통조림 수프와 종이컵에 담긴 과일 통조림이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다음 식사도 그 다음도 한 끼도 허투루 나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침에는 미역국에 된장나물, 점심엔 불고기와 채소 무침, 저녁에는 북어국과 잡곡밥. 심지어 하루 3끼가 모두 다른 메뉴였습니다. 이쯤 되니 정말 의심이 들었어요. VIP 병동에 잘못 들어온 건가? 물리치료실에 내려갔을 때도 충격은 계속됐습니다. 다양한 기구와 첨단 장비들이 줄지어 있었고 전담 물리치료사가 손끝까지 정성스레 움직여주었습니다. 어깨를 감싸는 온열기계의 온도가 얼마나 정교한지 잠시 눈을 감고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오후가 되자 한의사가 병실로 직접 찾아와 침을 놔줬습니다. 병실마다 돌아다니며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부위에 침을 정확히 놓고는 15분 후에 제거해드릴 게요라며 사라졌습니다. 그 일련의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고 매끄러워서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불안했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면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정형외과 수술비 결제를 할 때도 저렴한 금액에 놀랐지만 수술비가 싸다고 해서 입원비까지 저렴하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건 무조건 뭔가 숨겨진 비용이 있다. 그렇게 확신한 저는 입원 첫날 저녁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원무과로 곧장 내려갔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입원비 얼마 나옵니까? 금액 알고 싶어요. 이 병원 너무 좋아서 좀 걱정돼요. 직원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컴퓨터를 눌러 예상 입원비 명세서를 출력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말 그대로 멍해졌습니다. 입원비 하루 약 24만 원. 통합 간병비, 식사비, 치료비 포함. 미국에서는 하루 간병인만 붙여도 300달러는 넘는데 여긴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고 새끼 식사에 매일 물리치료에 침까지 포함돼 있다고요? 믿기지 않아 다시 물었습니다. 진짜요? 이거 VIP 아니죠?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한국의 의료는 단지 저렴한 게 아니었습니다. 질이 다르고 시스템이 다르고 기본이 달랐습니다. 그날 밤 병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건 의료비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 나라는 사람을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본다는 느낌 처음이었습니다. 입원한 지 5일쯤 됐을 무렵 저는 제 안에 뭔가가 천천히 풀려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깨 통증은 여전했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편안했어요. 원무과에서 입원비를 확인한 날 이후 병원 시스템에 대한 경계심이 사라지자 그제서야 주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들은 대부분 한국인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평균 연령은 70대였고 저보다도 훨씬 연로해 보였지만
어쩐지 다들 기운이 넘쳤어요. 처음엔 서로 인사만 오갔습니다. 헬로 헬로 이 정도였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자 말이 안 통해도 그들은 저에게 자꾸 말을 걸어왔습니다. 미국, USA. 나 옛날에 딸이 하와이 여행 갔었어. 예뻤대. 밥 먹었어요? 김치 매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간혹 알아듣지 못해도 그들은 웃으며 손짓으로 다시 설명해줬습니다. 어느 날은 옆자리 할아버지가 귤 하나를 건네며 손으로 껍질을 까는 신용을 했습니다. 까서 먹어요. 달아요. 그 조용한 호의가 뜻밖에도 깊게 와닿았습니다. 간병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세수를 도와줄 때면 춥지 않아요? 하고 물었고 식사 후 트레이를 정리하면서도 이거 맛있었죠? 하고 웃어주었습니다. 제가 어눌하게 네, 맛있어요라고 하면 꼭 오한국말 잘하시네라고 반응해줬습니다. 그게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말이 안 통해 외로울 줄 알았던 이번 생활은 오히려 미국에서보다 더 따뜻했어요. 미국 병원에서 제 아내는 보호자도 간병인도 없이 삐걱대는 침대 위에서 간호사 호출 버튼만 바라보다 하루를 보냈습니다. 항상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었죠. 하지만 이곳에선 누군가가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돌봐야 하니까가 아니라 당연하니까 돌봐주는 느낌이었어요. 문득 아내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치료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씁쓸한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주말이 되자 병실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환자 가족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손자, 딸, 며느리, 사위까지. 각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 앉아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가족은 국을 보온통에 담아와 밥 위에 직접 덜어주기도 했고 다른 가족은 환자 발을 조심스레 주물러주며 아버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누워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금세 마음이 찡해졌어요. 아내가 떠나던 날 제 손을 꼭 잡고 하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당신은 혼자 있어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이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간병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병문안 자주 와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미국은 다 바빠요. 그녀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가족이 같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주 와요. 그 한마디에 저는 이상하게도 울컥했습니다. 여기선 누군가가 있어야만 사라지는 그런 감정이 너무 당연하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저는 평생을 바쁘게 살아왔고 아내와 단둘이 조용히 늙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말도 잘 안 통하는 나라에서 따뜻한 김치찌개 냄새 속에 둘러싸여 가족도 친구도 없는 병실 안에서 외롭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참 이상한 경험이었고 동시에 잊을 수 없는 감정이었죠. 3주간의 입원 생활이 끝나고 저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회복은 생각보다 빨랐고 어깨 움직임도 일정 범위까지는 문제없이 가능해졌습니다. 병원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병실을 떠나는 순간 어딘가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기쁘다기보단 아쉬웠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만 해도 병원에 실려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의 시간이 아내가 떠난 이후 제 삶에서 가장 평온하고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버렸어요. 병원을 나와 숙소로 향하던 길,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거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신호등 앞에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고 횡단보도에서 서로를 피해 조심히 걷는 모습. 그 평범한 장면이 이상하게도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몸이 좀 더 가벼워진 저는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강변 산책로엔 아이들과 강아지가 뛰어다녔고 어르신들은 벤치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바닥엔 떨어진 낙엽이 가지런히 쓸려 있었고 공원 한쪽에선 자원봉사자들이 따뜻한 차를 나누고 있더군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왜 미국에서 이런 풍경을 보기 어려웠을까? 물론 미국에도 공원은 있고 친절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닌 분위기, 그건 여기 한국에서 처음 느껴본 감정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삶을 아주 부드럽게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었어요. 도시지만 시끄럽지 않고 바쁘지만 냉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피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공간을 나누는 느낌이었죠. 그날 저녁 숙소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며 뉴스를 켰습니다. 화면엔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경로당을 찾아가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도 계속 누군가를 돌보고 있구나. 그 순간 마음속에 스쳐간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민을 해야겠다. 남고 싶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그게 현실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나라는 단지 몇 주 머물다 떠나기엔 너무 정이 많이 들어버린 곳이었습니다. 문제는 현실이었죠. 한국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비자는 어떻게 유지하지? 외국인이 살 집을 구할 수 있을까? 건강보험은, 세금은? 이런 걱정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지만 알 수 없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나라는 그 이상을 주는 곳이라는 걸 저는 몸으로 느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장기 체류 방법, 외국인의 한국 이민, F2 비자 요건 같은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공식 사이트는 한국어가 많았지만 영어로도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국제 의료 비자, 은퇴 비자 같은 키워드를 발견했을 때 숨이 확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알게 된 통역 직원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에 좀 더 오래 머물고 싶어요. 아니, 그냥 살고 싶어요. 그녀는 깜짝 놀랐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요? 한국 좋아졌어요? 너무요. 그 말이 끝났을 때 제 마음속 어디선가 무거운 문이 조용히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민을 결심한 뒤로 매일이 바빴습니다. 모든 게 새로웠고 모든 게 낯설었지만 그게 두렵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건 정말 오래간만이었죠. 병원에서 통역을 도와준 직원의 소개로 외국인을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 법률사무소에 연결되었고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에 대해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의료관광 비자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시작했지만 더 장기적인 체류를 위해선 다른 비자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은퇴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려면 투자나 가족관계 또는 일정 수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담사는 친절하게 조건들을 설명해줬습니다. 처음 듣는 말들이 많았지만 하나도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삶이 천천히 끝나가는 기분이었는데 한국에선 반대로 뭔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건강보험 등록 절차도 알아봤습니다. 아파트 계약서 양식도 번역해가며 직접 읽어봤고 주변 외국인 커뮤니티에도 조심스레 발을 들였죠. 처음 정착한 곳은 서울 근교의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병원도 가까웠고 산책로와 작은 재래시장도 있어서 저한테 딱 맞는 곳이었어요. 아파트는 작았지만 따뜻했고 창밖으로는 매일 아침마다 산이 보였습니다. 그 풍경을 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이 제 하루의 시작이 되었죠. 가끔은 근처 공원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체조도 했습니다. 제 어눌한 한국어에 그분들은 늘 웃으며 반응해 주셨고 한 분은 제 등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오래 있어요. 우리랑 같이 나이 먹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 한쪽이 울컥했습니다. 나이 먹는다는 말이 이렇게 따뜻하게 들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게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비자 연장 심사를 기다리며 불안한 날도 있었고 언어 장벽에 답답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주문을 헷갈리면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라며 웃어주고 은행에선 번호표 뽑는 것도 도와주던 젊은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꽃이 피던 4월 초 가까운 사찰에 들러 잠시 앉아 있는데 제 옆에 있던 노인이 물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저 미국 사람. 한국 지금 살아요. 잘했네요. 여긴 혼자여도 혼자가 아닙니다. 그 말은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온몸으로 느꼈던 진실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이곳 한국에서 아주 조용히 깊게 배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한국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누군가와 웃고 다시 누군가의 손길을 느끼며 다시 하루를 기다릴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돌아보면
아내를 떠나보낸 뒤 저는 죽지 않았지만 살지도 않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다시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 나라의 따뜻한 밥 한 끼, 병실 안의 정다운 인사 한마디, 공원에서 마주치는 눈웃음 하나가 제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